명왕전 연합의 실력 분석이 끝날 무렵 청남문이 급하게 열렸다. 환멸검 백진광이 달려들어왔다. 낯이 흘빛이었다. 주대영이 적에게 당하셨습니다. 금천검 주현백이 조용히 침상 위에 누워있었다. 얼굴이 조공에 찢겨 알아볼 수 없었다. 그의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환멸검 백진광이 쉰 목소리로 말하였다. 주대영이 오늘 아침 성안으로 풍내단 잠복 형제들과 연락을 취하러 나가셨다가 갑자기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시즌 전에야 형양성 안에 한 폐골목에서 쓰러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절명하신 상태였습니다. 환멸검 백진광과 주현백은 평소 교분이 깊었다. 이 순간 형제가 이렇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흉수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이, 강호에서 이런 죽음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닥치면 비통함이 쏟아졌다. 호랑이 같은 눈에 눈물기가 맺혔다. 소풍진이 낮고 무겁게 물었다. 적에게 기습 암살을 당한 것이오. 소풍진의 이 물음에는 깊은 뜻이 있었다. 강호에서 가장 이름 높은 살수는 흑생생, 귀선생, 로운백이었다. 흑도 100년 이래 가장 강횡한 살수였다. 지금 주현백의 상황을 보아 암살 후 의도적으로 얼굴을 망가뜨린 것이거나 아니면 명왕전이 정면으로 현무단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다. 좌운강이 주현백의 시신을 꼼꼼히 살폈다. 전신 다른 부위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다. 오직 얼굴 위에 일격의 치명상을 입힌 단 하나의 조훈뿐이었다. 빌어먹을 목승학이 죽점 나선 건가? 방금 단벽승의 분석에서 청열단과 명왕전의 결맹이 거론된 터였다. 목승학의 솜씨를 예상하였으면서도 눈앞에 닥치자 온몸이 서늘하였다. 금천검 주현백이 8대 호법 중 강호연 수검 다음에 가는 무공을 지녔다. 그런 그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정면 일격에 쓰러지고 저물력이 되어서야 발견되었다니 목승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였다. 유현이 물었다. 주형은 오늘 성에 나가는 것을 미리 누구와 상의하였소? 풍사관이 말하였다. 주대형이 성 안으로 나가 풍매단 형제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것은 저와 소단주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고 판단하여 2명의 형제만 데리고 갔습니다. 소풍진이 물었다. 그 2 형제는? 백진광이 비통함을 억누르며 말하였다. 그 2 형제도 지금까지 청남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적의 손에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좌운강이 이를 악물었다. 빌어먹을, 내 반드시 목승학을. 좌운강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목승학의 위명으로 보아 좌운강의 작은 풍내단을 건드리는 것만도 다행인 것이었다. 아무리 호단 강한한 좌운강이어도 그 이상의 큰 소리는 이어갈 수 없었다. 풍사관이 분석하였다. 적이 왜 주대영을 죽인 것일까요?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위세를 세우려는 것인데 풀 앞에서 뱀을 놀라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소풍진도 한참 침사에 잠겼다가 말하였다. 주형이 분명히 무언가 관건이 되는 것을 알아냈기에 적이 어쩔 수 없이 입을 막은 것일 것이오. 좌운강이 매우 드물게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관건? 혹시 목승학의 행방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 빌어먹을, 이왕 명왕전과 맞서기로 한 거 목승학 한 놈 더 있다고 뭐가 달라지냐? 단벽승이 말하였다. 어쩌면 주영이 목승학과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목승학은 예측하기 어렵고 일거수일족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암중에서 미행하는 것을 싫어하여 오히려 반격하여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유현이 침중하게 말하였다. 주형이 목승학인 것을 알고 미행하였다면 결코 경솔하게 굴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주형이 적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하여서 상대가 목승학 같은 초인류 구수를 동원하여 절대로 주형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닐까. 풍사관이 말하였다. 명왕전은 자신들의 실력을 천하에 드러내어 관망 중인 문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승학과 명왕전이 연합한 이런 큰 사건이 강호에 전해지지 않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현이 또렷하게 말하였다. 제 생각으로는 오직 한 가지뿐이오. 소풍진이 물었다. 무엇이오? 유현이 되물었다. 명왕전이 무리를 한 번에 섬멸하려는 기세를 취하면서도 우리가 소리 없이 빠져나가 그들이 허탕을 치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뿐이오. 소풍진이 흠칫하며 말하였다. 내간이 있다고?
어제 저는 풍형과 청남전 형제들이 외출하여 양식 조달하는 틈을 빌어 몰래 뒤를 밟아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행도 발견하지 못하였어. 명왕전의 이런 행동은 매우 이상한 것이요. 오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적의 계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수를 쓸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우리 중에 내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소. 그리고 지금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주형을 죽인 것이 이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풍사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좌운강의 눈에서 흉광이 번뜩였다. 내간이 누구야? 빌어먹을. 내가 알기만 하면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어. 소풍진이 말하였다. 풍내단 100여 명 중 명왕전에 매수된 자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어. 우리는 지금 조용히 관망하며 암중에 탐문하는 수밖에 없어. 담벽승이 담담하게 소풍진의 말을 막으며 말하였다. 소단주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내간은 현무단 쪽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명왕전이 어떻게 우리 풍내단이 여기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좌운강이 버럭 소풍진을 노려보았다. 우리 풍내단의 모든 형제는 나와 칼날 위에서 함께 피를 나는 형제들이요. 빌어먹을. 소단주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온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이요? 담벽승도 말하였다. 소단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지 않았다 해도 현무단은 이미 누란지 위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풍진이 크게 놓아여 소리를 질렀다. 적어도 우리 현무단은 함께 싸우다 쓰러지지 소인에게 이런 식으로 당하지는 않소. 담벽승이 냉소하였다. 소단주, 며칠 전에 현무단은 이미 해산한 것 아니십니까? 오늘 또 출입하니 하시는 것입니까? 소풍진의 얼굴이 붉었다 파래졌다가 하였다. 화를 내고 싶어도 그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화를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순간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이 서로 말이 맞지 않으면 막 성립된 현풍맹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었다. 풍사관이 황공하며 소풍진의 소매를 꼭 잡았다. 대형! 유현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좌운강을 바라보며 낮게 말하였다. 좌형, 우리가 현무단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오? 소단주와 함께 명왕전에 맞서기 위함이 아니오. 이 순간이야말로 같은 원수에 맞서 한마음이어야 할 때인데 우리가 먼저 서로 치고받을 필요가 어디 있어? 담벽승이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유형과 나란히 싸울 수 있는 영광 때문이지 현무단을 위한 것이 아니오. 소풍진이 끝내 참지 못하고 발끈하려 하자 풍사관이 소풍진의 소매를 죽어라 잡아당겼다. 대영! 유현의 눈에 의심과 경악이 한순간 스쳤다. 이내 입술을 열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요. 현무단이 넘어지면 다음은 강남무림 전체요. 풍내단처럼 언제나 명왕전의 말을 듣지 않아온 문파가 그 다음 첫 번째 표적이 되겠지요. 담벽승이 갑자기 유현과 소풍진에게 길게 읍하였다. 3분이 방금 풍내단의 명성을 위해 일시의 의기로 말하여 말이 가벼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언짢게 여기지 마십시오. 좌운강이 하하 웃으며 말하였다. 군사도 한번 실수를 하는군. 지금은 현풍맹이만 있지 어디서 풍내단이 나와. 빌어먹을 벌주 한 잔이요. 소풍진이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다. 나도 충돌한 것이 있으니 다들 이 일은 덮어두도록 하지요. 한 차례 풍파가 표면적으로는 가라앉았다. 그러나 모두의 가슴속에서 진정으로 가라앉은 것인가. 유현이 화제를 바꾸었다. 저기 명왕전의 실력으로 소리 없이 주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시신을 유기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한 것일까요? 담벽승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아마도 우리가 서로 의심하게 하여 연합한 힘을 깨려는 것일 것입니다. 소풍진도 흠칫하였다. 우리가 하마터면 적의 계칙에 빠질 뻔하였군요. 좌운강이 크게 웃으며 담벽승의 어깨를 세게 쳤다. 빌어먹을. 군사가 일깨워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먼저 치고받을 뻔했잖소. 담벽승이 겸손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저도 방금 잠깐 판단이 흐렸습니다. 유형이 냉정하게 처리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유현이 미간을 깊이 찌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가슴속에 매우 불길한 예감이 솟구쳤다. 무언가가 그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었다. 찬찬히 생각해봐도 단 하나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 막연하면서도 뭔가 핵심을 이미 꿰뚫은 것 같은 느낌이 그의 가슴속에서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다. 이 계절은 과연 다사다난한 가을이로구나. 사흘 뒤 어양휘의 만화정에서 목승학을 성대하게 환영하는 연회가 열렸다.
청열단과 명왕전이 결명하였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강호에 퍼졌다. 닷새 뒤 밀보가 전해졌다. 경사 방향에서 여러 명의 고수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선두에 있는 자는 바로 명왕전 대총관으로 냉혈지법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한결이었다. 이래 뒤 형량성 전체가 계엄에 들어갔다. 강호 사람 모두가 알았다. 현무단이 끝내 굴복하지 않자 명왕전이 마침내 대거 쳐들어와 청남전을 단번에 쓸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풍내단 100여 명이 청남전에 들어온 이후로 청남전에서는 아무 동정이 없었다. 강호 어디서도 현무단을 좋게 보는 이가 없었다. 전국 각지의 도박장에서 내기가 벌어졌다. 유현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배당이 1대 20이었다. 사한결과 목승학 두 흑도 종사의 연합 앞에 몇 년 동안 강호에서 가장 이름을 날렸던 파허도도 더 이상 아무도 믿는 자가 없었다. 유현은 정말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현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가 다시 청남전 화원의 괴석 아멸 안에 누워 있었다. 두 손을 뒤통수에 받치고 두 눈을 하늘로 향하였다.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아마 그 자신만이 알 것이었다. 오랜만에 날이 개어 그는 이곳에 왔다. 곧 닥쳐와 피할 곳 없는 대전 앞에 두고 그저 잠깐 조용히 생각하고 싶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하고 자신감이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과연 이 표면처럼 평온한 것인가? 목승학이 명왕전과 결맹하고 사한견이 직접 형양으로 내려오고 소풍진이 분명히 자신을 어느 정도 꺼리고 있고 내간이 어느 자인가? 이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머리가 아팠다. 아예 생각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묘하게도 가슴속에 그날 이곳에서 보았던 연화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가슴 서늘한 뒷모습, 그 희미한 탄식. 유현이 강남 강호를 여러 해 떠돌며 기루를 전전하고 고관대작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여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처럼 그에게 이토록 큰 충격을 준 여자는 없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수년째 묻혀있던 어떤 맑고 달콤한 꿈이 갑자기 떠올라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눈앞에서 가볍게 논일다가 마음의 호수 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다시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은 아닐까. 그 생각이 스스로를 크게 놀라게 하였다. 유대형, 여기 있었어요? 큰 소리 하나가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고개를 들자 설린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얼굴 가득 영리하고 장난기 어린 웃음이었다. 그 뒤에는 라나와 연화가 따라오고 있었다. 유현은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다. 방금처럼 넋이 나갔다면 다가오는 이가 설린이 아니라 적이었어도 몰랐을 것이었다. 농납할 수 없는 실수였다. 유현이 일어서며 먼저 연화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빙긋 웃었다. 하늘을 보고 있었어. 설린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유현이 말하였다. 별을 보고 있어. 라나가 유현과 어느새 허물이 없어져 농담을 건넸다. 아이고, 우리 파워도 대엽이 무예는 그만 닫고 별자리 점을 보려고 개업하시려나요? 연화가 입을 살짝 가리며 웃었다. 유공자가 점집을 여신다면 아마 문 앞에 아가씨들이 발을 부러뜨리도록 드나들 것 같은데요? 설린이 유현에게 소리쳤다. 안 돼요, 안 돼. 점쟁이는 다 장님이잖아요. 내가 먼저 두 눈을 찔러버리지 않는 한 유대영은 그냥 사기꾼 점쟁이이지 진짜 점쟁이는 될 수 없어. 유현이 세 사람에게 이리저리 놀림을 받으며 흘끔 돌아보니 저마다 미모가 꽃 같아 각자의 고운 빛이 있었다. 마음속에서 한 줄기 아늑함이 일었다. 연화가 또 물었다. 유공자 무슨 심오한 이치라로 발견하셨나요? 유현은 마음이 딴 곳에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렸다. 연화 부인도 지난번에 무언가 발견하셨습니까? 연화의 온몸이 한번 흔들렸다. 눈을 들어왔다. 유현도 실언임을 알아채고 감히 그녀의 눈과 마주치지 못하였다. 한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설린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연화 언니도 하늘 보는 걸 좋아해요? 연화도 어쩐지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설린이 오해할까봐 짐짓 담담하게 말하였다. 저는 화원에서 달 보고 꽃 구경하는 것을 즐기는데 아마 그것을 남편이 유공자에게 이야기한 것이겠지요. 유현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였다. 가슴속에서는 연화와 비밀을 나누는 것 같은 묘한 기쁨이 일었다. 저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볼 뿐이요. 설린이 웃으며 계속 캐물었다. 우리 유대영이 그 안에서 무슨 무하게 지극한 이치를 깨달으신 건 아닌가요? 유현이 말하였다. 무슨 무하게 지극한 이치 같은 것은 없어. 나는 다만 하늘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 것이요.
라나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별이 한 번에 한 무더기로 뜨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어느 것이 제일 먼저 뜬 것인지 알아요? 연화는 뺨이 붉어질까봐 소매로 얼굴을 살짝 가렸다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하였다. 유공자의 눈이 특별히 좋으시니 다른 이보다 일찍 보이시겠지요.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어릴 때 무예를 배우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선후가 있고 세상의 사람은 모두 하늘의 별자리가 내려온 것이라 하는데 그 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 가장 먼저 뜨는 것은 어느 것일까? 그러나 매번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미 하늘 가득 별이 떠 있어 선후를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마음먹고 다음 날 일부러 일찍 큰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첫 번째 별이 뜨기를 기다렸어. 세 여인이 그의 말을 들으며 모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설린이 더 캐물었다. 그래서 봤어요? 유현이 손을 펴며 탄식하였다. 매번 찾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눈을 돌리는 순간 이미 다른 곳에 하나의 별이 먼저 떠 있었어. 그래서 한 번도 찾아내지 못하였어. 연화는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본래 다감하고 수심이 많은 여인이었다. 유현의 이 말이 무심코 한 것 같으면서도 이치를 담고 있어 순간 넋이 나갔다. 그녀는 잠깐 느꼈다. 천지만물 사이 어디서든 삶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부침하며 분란이 지나간다.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톱날 같은 차가운 초승달이 하늘 가득한 집착과 호기를 모두 베어내고 오직 작은 별 몇 개만 멀고 먼 하늘 깊은 곳에서 차디찬 맑은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연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세상사가 바둑판 같아 세월이 번갈아 대곡하다 결국은 모두 바둑통에 들어가면 여전히 흑백의 두 알에 불과한 것임을 느꼈다. 놀람이 무엇이며 감탄이 무엇이며 생사가 무엇이며 명리가 무엇이며 정성은 또 무엇인가. 설림과 라나는 이런 많은 생각이 없었다.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유현이 계속하였다. 이렇게 돌수록 더 마음이 풀리지 않아 몇 번을 시도해도 허탕을 치다 보니 어느새 버릇이 되었어. 한가한 여가가 생기면 자리를 잡고 조용히 하늘을 보며 제일 먼저 뜨는 별을 찾으려 하는 것이죠. 설림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어릴 때 무공 연습을 열심히 안 해서 시간이 남았던 거 아닌가요? 사부한테 판자 많이 맞으셨겠다. 유현이 크게 웃었다. 나는 어릴 때 광야 속에서 자랐어. 매일 짐승과 독사가 벗이었지 사부 같은 것은 없었어. 유현의 내력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설림과 라나는 그가 말하고 싶지 않아 얼버무리는 것으로 알았다. 연화는 달랐다. 그날 유현이 9살 때 처음 불을 피웠던 것이 광야였다는 말이 생각났다. 이 말이 진실임을 깊이 믿었다. 그의 위펑당당한 모습을 보며 어릴 때 그가 겪었을 그 고됨을 생각하니 가슴이 한번 뭉클하였다. 그리고 친정으로 보낸 자신의 어린 아들 소야가 생각났다. 오미가 뒤섞인 것 같이 가슴속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맛이었다. 유현이 설린에게 말하였다. 아마도 적이 며칠 안에 움직일 것이오. 설소저가 내 말을 한마디만 들어주신다면 되도록 빨리 청남전을 떠나시오. 이 시비 속에 빠져들 필요가 없소이다. 설린이 입을 삐죽 내밀었다. 또 시작이야. 내가 유대영 대전 계획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할게요. 라나도 말하였다. 연화 언니도 안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무공이 있으면서 뭘 겁내요. 연화가 뭉클한 생각들을 털어내고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저는 유공자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출가한 뒤 남편을 따르는 것이 이치이니 여기서 남편과 함께 묻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유현은 속으로 탄식하였다. 명왕전이 이번에 일도적으로 참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겉으로는 약한 척하여 설린처럼 명왕전의 강렬한 수단을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설린을 따로 사람을 시켜 유야궁으로 호송한다면 첫째로 자신의 힘이 분산되고 둘째로 명왕전이 반드시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는 오직 임기응변하며 설린의 안전을 최대한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만약 연화가 위험에 처한다면 소풍진이 그때 자신의 아내를 돌볼 수 있겠는가? 유현의 마음이 엉켰다.
막 화제를 바꾸려는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단벽승의 모습이 후원 문가에 나타났다. 유현의 눈빛이 스치는 것을 보더니 하하하 웃었다. 하하, 바람비가 몰아치려는데 유현은 여기서 설소저와 꽃구경이나 달구경을 하시다니 역시 솜씨가 높으면 간이 크다는 말이 맞군요. 설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입방정 떨고 있어요. 우리 넷이 있는 것도 못 봐요? 그 더러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은 몹시 기쁜 것을 연하는 눈치챘까. 단벽승이 웃으며 말하였다. 설소저와 유현이 강호에서 오래전부터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강호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인데요. 제가 우연히 이쪽으로 순찰하다가 딱 마주쳤습니다. 원래 부인과 소저를 보호하는 수비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현이 계시니 이쪽의 수비는 철수하고 다른 곳에 보강하겠습니다. 웃음 속에 물러갔다. 유현은 단벽승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잠깐 동안 연화의 신색이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유현은 의식의 한 귀퉁이에서 느꼈다. 단벽승이 갑자기 나타나 분위기를 건드린 뒤 연화가 피곤하다는 구실로 먼저 일어섰다. 설린도 천백가지 아쉬운 기색을 띠며 라나에게 끌려 돌아갔다. 유현은 아직 잠시 더 있겠다 하여 새 여인과 작별하였다. 단벽승이 이미 수비를 거두어 넓은 후원에는 유현 혼자였다. 유현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부터 단벽승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이 강호의 이름 없는 자가 좌우를 잘 넘나들고 임기응변이 빠르며 생각이 치밀하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면서도 때로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를 조급함을 드러냈다. 매우 모순된 인물이었다. 그날 좌운강이 소풍진과 거의 충돌할 뻔하였는데 단벽승은 그 안에서 분명히 암중에서 불을 더 지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교묘한 암시로 좌운강이 말하게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좌운강을 공경하여 주도권을 빼앗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현을 항상 의아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단벽승이 그날 한마디로 짚어낸 것, 즉 풍례단이 현무단으로 온 것이 유현 때문이지 소풍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분명히 소풍진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후 정중히 사과하였으나 그 신병은 단벽승이 마치 무심결에 폭로한 것처럼 열어놓아 다시는 가시지 않게 되었다. 좌운강의 말을 들으면 풍례단이 이곳에 지원하러 온 것은 단벽승의 설득이 결정적이었다. 풍례단이 일시의 쾌감을 위해 명왕전에 맞서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임을 좌운강 자신도 알 것이었다. 좌운강이 생각이 단순하고 명성을 크게 떨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온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단벽승이 그 안에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가? 강호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이름이 아니면 이익이었다. 단벽승처럼 생긴 사람이 의협심 하나로 풍례단 전체와 자신의 목숨을 건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가 노리는 것은 권력인가? 유현의 마음이 퍼뜩 빛났다. 며칠째 단벽승에게 품어온 의심의 이유를 마침내 알 것 같았다. 자신이 단 한 번도 단벽승의 신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좌운강은 혈기 넘치는 사내로 음모에 익숙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 군사에게 이미 조종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선 권력을 장악하려면 자신의 세력을 은밀히 키워야 하는데 이 며칠 동안 보아온 풍례단 형제들은 좌운강에게 충성을 다할 뿐 조금도 다른 마음이 없었다. 수백 명을 거느리는 당당한 군사가 자신의 신복 하나 없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형양성 안에 잠입한 50명의 풍례단 형제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주현백이 형양성에 가서 그 50명과 연락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풍사관과 소풍진의 생각이었고 단벽승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주현백이 우연히 그 50명이 사실 명왕전과 암중에서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목승학에게 살해된 것이 아닐까. 명왕전이 주현백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여 발견되게 한 것은 허실을 섞은 계책으로 의도적으로 현풍맹 내부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수를 두었다. 명왕전이 명목상 현무단을 겨냥하면서 실질적으로 유현을 노리는 이상 이 며칠 한동이 없는 것은 유현이 현무단과 정이 깊어져 그들을 버리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단벽승이 현풍맹 안의 모순을 격화시키려 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만약 유현이 경로하여 소풍진과 갈라서고 그대로 천리를 달아난다면 명왕전이 다음에 또 유현을 잡을 좋은 기회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러므로 담벽승은 다시 명왕전의 지시를 받아 반드시 유연이 청남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방금 화원에서 담벽승이 의도적으로 설린과 유연의 관계를 언급한 것도 그의 짐을 더 무겁게 하여 책임감을 가중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담벽승이 연화의 낯빛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유연도 담벽승의 눈에서 정광이 한번 지나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이용하여 또 무슨 독계를 꾸밀지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다. 전제는 담벽승이 명왕전에 보낸 내간이란 것이었다. 오직 이것이어야만 담벽승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유연의 가슴이 마구 뛰었다. 절대로 담벽승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였다. 현풍맹이 명왕전의 호시탐탐에서 무사히 벗어나려면 먼저 담벽승을 안심시키고 나서 역계를 써야 하였다. 유연이 마음속으로 계책을 정하고 소풍진과 밀담하려 일어서려던 참이었다. 괴석유연이 내려왔는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조용하고 주저하는 것 같은 발소리였다. 유연은 직감했다. 라나나 설린이 아니었다. 연화였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연화가 괴석 아래 멈추어 섰다. 그녀도 암혈 안에 유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서려다 돌아서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괴석 위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한참이 흘렀다. 달빛이 두 사람 사이 괴석 위에 가득히 내려앉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으세요? 연화의 목소리가 먼저였다. 낮고 나직하여 이 화원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소리였다. 유현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안에서 연화가 자신과 멀지 않은 괴석 위에 앉아 있었다. 흰 비단옷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부인도 잠이 오지 않으세요? 연화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차갑게 빛났다. 아까 그 이야기요. 연화가 말하였다. 목소리가 더 낮았다. 어느 것이 제일 먼저 뜬 별인지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소? 연화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말하였다. 아마 별이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는데 우리가 찾을 때쯤 이미 뜬 것 아닐까요? 가장 먼저 뜬 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본 별인 것이겠지요. 유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연화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게 더 아름다운 말이요. 연화가 그의 시선을 느꼈다. 돌아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달빛이 청남전 화원에 가득하였고 멀리서 봄의 냄새가 섞인 바람이 지나갔다. 유연은 알았다. 지금 이 침묵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 소풍진의 아내였다. 지금 자신이 함께 의를 위해 칼을 드는 형이나 다름없는 소풍진의. 그러나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연화의 눈이 천천히 그를 향하였다. 그 눈 안에 달빛이 고여 있었다. 그녀도 알았을 것이었다. 이것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을.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달빛이 두 사람을 함께 가득히 적셨다. 유연의 손이 연화를 향하여 가볍게 뻗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사를 치렀다. 후원의 밤이 깊어지고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연화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고 나서 유연은 홀로 한동안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 순간이었다. 괴석 뒤쪽 후원 문가에 검은 인형 하나가 나타났다. 달빛이 등 뒤에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형형한 눈빛 하나가 순간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다. 체구가 딱히 크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두 손을 등 뒤에 모으고 서 있을 뿐이었는데도 안정된 연못처럼 그 안에서 잠재된 위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연의 가슴이 크게 뛰었다. 청남전이 겉으로는 느슨하지만 안으로는 빈틈없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가 여러 겹의 명암초소를 아무 기척 없이 통과해왔다는 것이, 게다가 저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방금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어 자신이 알도록 한 것이, 마음속 상념이 전환되었다. 사고가 다시 날카롭게 정돈되기 시작하였다. 유현이 낭낭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소리 한번 외치면 형이 청남전을 뚫고 나갈 자신이 있어? 오는 자가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였다. 유현의 위협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유현은 속으로 놀랐다.
이자의 그 태산이 무너져도 색이 변하지 않는 정력은 자취하고라도 그 어깨를 으슥하는 작은 동작 안에서 신형이 여전히 아무런 허점도 없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이자가 경계를 풀지 않는 이상 감히 파워도를 함부로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이 큰 걸음으로 화원 안으로 들어왔다. 달빛을 빌어보니 온통 흙이었다. 용호처럼 거닐며 한 가닥 산발이 바람에 흩날렸고 기세가 천성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검은 천이 가려있어 그 속을 볼 수 없었다. 오직 두 눈이 형형하게 빛을 내며 그 눈빛이 닿는 곳이 칼날처럼 예리하여 거의 실체처럼 느껴졌다. 유현이 돌을 잡고 수년을 돌아다녔으되 이 순간 몇 발자국 물러서고 싶은 두렵고 강렬한 느낌은 처음이었다. 유현이 냉하게 말하였다. 형, 굳이 얼굴을 가리실 필요가 있어? 남에게 보이기 민망한 얼굴이라면 내가 어떻게 함께 이야기할 마음이 생기겠어? 오는 자가 하늘을 향해 하하하 크게 웃었다. 그러나 그 소리가 한 가닥 실처럼 뭉쳐져서 오직 유현의 귀에만 전해졌다. 만약 지금 근처에 사람이 있다면 이자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었다. 유소엽, 당황하지 마시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노릴 생각이었다면 이런 하수를 쓸 리 있겠어? 유현이 담연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세상에 나를 노리는 자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명이라도 성공한 자가 있었소? 오는 자의 눈빛이 화원 입구 쪽으로 돌아가 청남전 후당을 멀리 바라보았다. 유소엽이 이곳을 떠나면 안에 있는 이에게 누가 해를 끼칠까봐 그것이 걱정이오. 유현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이 쌍방이 기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자신은 감히 상대방처럼 가볍게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이자가 자신에게 아무 적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유현의 파워도를 조금도 안중에 두지 않는 절세 고수라는 뜻이었다. 그 사람이 마치 유현의 마음을 꿰뚫은 것처럼 말하였다. 유소엽이 틀렸어. 나는 소엽의 파워도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 아니오. 다만 소엽이 갑자기 손을 내는 사람이 아님을 믿는 것뿐이오. 유현의 마음이 약간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자의 말에서 진위를 가릴 수 없어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형이 나를 잘 알고 있어 그려. 오는 자가 가볍게 웃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소엽은 마지막이오. 유현이 강호를 누비며 이런 기세와 마주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자의 광대한 기도에 이끌리지 않으면 정신을 집중해야 하였다. 먼저 입을 열었다. 세상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오묘한 일이오. 한 선이 엇갈리면 천리를 지나칠 수도 있는데 형이 눈에 들어주었다니 인연이 있다 하겠소. 오는 자의 눈에 찬사하는 빛이 나타났다. 유현의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은 것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소협은 내가 알고자 하는 5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묻고 싶지 않소? 유현이 실수하며 말하였다. 형처럼 갈피를 잡지 않고 인연대로 말한다 하면서 분명히 본줄에서 하수를 한 것이오. 그런 자가 인연이니 하늘의 뜻이니 말한다면 이미 하승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겠소. 오는 자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유소협의 이 말이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이오. 하늘의 기미는 측량하기 어렵지만 내 그런 인연이나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것에 기대고 싶지는 않소. 내가 유소협을 찾아온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소? 소협이 만나고 싶든 아니든 내 할 말은 다 할 것이오. 이것이 인연이오. 유현은 이자의 입노임이 워낙 크고 자연스러워 자신처럼 말솜씨가 나쁘지 않은 사람도 반박할 말이 없었다. 오직 기이한 수로 상대해야 할 것이었다. 유현이 하하 웃으며 말하였다. 형의 사람도 보았고 말도 들었소. 이제 돌아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잘 테니 양해하시오. 오는 자가 가볍게 탄식하였다. 이왕 왔는데 그 반점의 체면도 안 주시겠소?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형이 형세가 미묘한 이 시기에 날 찾아온 것은 분명히 외부의 압력을 이용하여 나를 흔들려는 것이오. 차라리 이 일이 다 끝나면 내가 밤새 마주 이야기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소? 오는 자가 크고 웃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째 항상 진퇴양난이고 좌우위란하지 않겠소? 대장부가 이 세상에 서려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큰 그릇이 되는 것이오. 소엽이 이런 말을 하면 내게 얕보이는 것이 아니겠소? 유현의 눈에서 정광이 한번 번뜩였다. 형이 말을 잘하기로는 당하기 어렵지만 나는 그 이상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형이 뜻대로 되는 꼴이 되니 그것이야말로 더 내게 얕보이는 것이 아니겠소?
오는 자가 비록 저가를 가릴 수 없었으나 말이 평화롭고 여유가 있으며 풍모가 넘쳐 사람에게 절로 호감을 주는 자였다. 그러나 유현의 가슴 속에는 어쩐 일인지 이 자에 대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두려운 기묘한 감각이 솟구쳤다. 마치 이 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천적으로 태어난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친근함도 있었다. 그래서 계속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겨루며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사실은 자신의 평소 성정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오는 자가 다면하게 좋소 라고 한마디 하였을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마치 유현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유현이 아무리 담이 크더라도 이렇게 속을 알 수 없는 절세 고수 앞에서 등을 돌릴 수는 없었다. 눈빛이 상대의 그 옥처럼 맑은 두 손에서 떠나지 않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형이 멀리서 오셨으니 먼저 가시죠. 오는 자가 한참 동안 아쉬운 듯 있다가 갑자기 말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소. 이왕 한 번 왔으니 유소엽에게 한 잔을 올리고 가겠소. 그것이 끝나면 발길을 돌리리다. 이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두 하늘의 뜻에 맡기겠소. 소엽, 어떻소?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형이 어디서 술을 꺼내시려고? 오는 자도 웃으며 말하였다. 술은 내 몸에 없어. 유현이 놀랐다. 술이 어디 있어? 오는 자가 말하지 않고 앞뒤 좌우로 각각 한 걸음씩 밟더니 단연히 서서 눈빛이 날카롭게 쏟아왔다. 유소엽, 준비되셨어? 유현은 그 사람이 단지 멀뚱하게 네 걸음을 밟았을 뿐인데 갑자기 풍우가 몰아치는 분위기가 밀려들었다. 화원 안의 꽃나무들이 일제히 가지를 꺾으며 아래로 쏟아졌다. 마치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유현이 크게 놀라며 오른손이 빠르게 파허도 자루를 짚었다. 막 뽑으려는 순간이었다. 오는 자가 어느새 유현 앞에 나타났다. 오른손이 천 밖에서 날아온 것처럼 흔적 없이 작다가 커지며 유현이 도 자루를 잡은 오른손을 향해 눌러왔다. 입으로는 여유롭게 읊조렸다. 청풍 요벽수. 유현이 위기에서 침착하였다. 발이 약간 뒤로 물러나고 왼손에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창처럼 상대의 그 옵 같은 큰 손을 향해 짚었다. 호월 조공정. 오는 자가 변초가 극히 빨랐다. 오른손바닥이 삼키고 뱉는 것이 불정하게 혹은 조처럼 구부리고 혹은 손가락을 검처럼 모아 유현의 왼손 집게를 바깥으로 걷어내더니 여전히 도자루를 잡은 오른손을 향해 짚어왔다. 유현이 자루를 잡은 오른손바닥에 힘을 실었다. 칼집이 허리 옆에서 수평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며 오른손은 청풍설의 한 초씩으로 상대의 오른손바닥을 맞받고 왼손은 손가락에서 주먹으로 변하여 호선을 그리며 마치 상대의 관자놀이를 노리는 것 같다가 중도의 방향을 바꿔 왼손으로 파호도를 뽑으려 하였다. 강남, 춘수근. 오는 자의 입이 멈추지 않았다. 한 기가 끊기지 않고 마치 한가로이 뜰을 산책하는 것처럼 소탈하게 읊어졌다. 왼손이 갑자기 움직였다. 충분히 힘을 모아둔 한 주먹이 유현의 칼집 쪽으로 돌아오는 왼손을 향해 내리쳤다. 그 새가 빠르면서도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이 기세라면 직격으로 맞으면 유현의 허리를 끊어낼 것이었다. 유현이 허리에 힘을 한번 비틀었다. 칼집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늘로 들려 곧바로 상대 왼주먹의 호구를 향해 솟구쳤다. 상대가 변처하지 않으면 제 힘으로 스스로 혈도를 찌르는 격이었다. 일배주, 지정. 오는 자의 식구의 마지막 자 하나하나를 극히 길게 뽑았다. 일자를 읊을 때 이미 왼주먹을 손바닥으로 변환하였다. 그 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칼집을 가볍게 잡아챘다. 손바닥 안에서 강대하고 옹혼한 흡인력이 뿜어나왔다. 천하의 이름 높은 파호도가 칼집에서 뽑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유현이 왼손으로 돗자루를 눌렀다.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집결하여 앞으로 밀었다. 상대가 여전히 흡인력을 쓴다면 칼집이 무겁게 왼손을 들이받을 것이었다. 날 없는 병기이지만 유현의 칠성내공이 실려있어 절대 만만치 않았다. 배자를 읊을 때 왼손바닥을 풀었다. 파호도가 칼집과 함께 그의 소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유현이 낮게 신음하였다. 내력이 잘못 실려 원래 맞부딪히려던 일격이 텅 빈 소매 안을 향해 허탕을 쳤다. 가슴속이 뒤틀리고 몸이 앞으로 크게 기울었다. 그러나 유현은 백전의 경험으로 변초가 빠른 자였다. 왼손바닥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려 튕기며 상대의 맹문을 향해 정면으로 쏘았다. 주자를 읊는 순간 오는 자의 왼소매가 날렵하게 올라왔다.
유연한 힘이 파허도와 칼집을 감싸 안은 채 단번에 유현의 명검을 빼앗으려 하였다. 유현이 큰 소리를 내지르며 상대의 한 번 거두는 힘을 빌어 몸이 반바퀴 가까이 돌아갔다. 쓰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른손이 그 기세를 타고 다시 돛자루를 쥐었다. 내공을 돛등에 실어 전신의 공력이 터져나왔다. 기자를 읊는 순간 유현의 오른손이 돌아와 돛자루를 잡자 오는 자의 오른손바닥이 막힘없이 그대로 유현의 옆구리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파허도가 바로 이 순간에 힘으로 칼집을 부수며 뽑혀나왔다. 정자를 읊는 순간 팡! 크게 한 번 진동이 일었다. 파허도의 칼집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한 줄기 눈부신 도광이 그 사람의 소매를 뚫고 나오며 상대의 목을 향해 곧장 찔렀다. 오는 자가 가볍게 탄식을 내쉬며 이미 유현의 옆구리 근처까지 다가간 오른손바닥에 다시 방향을 바꾸어 손가락 하나를 뻗어 날이 없는 도등 위를 가볍게 퉁겼다. 도와 손가락이 맞닿자마자 떨어졌다. 두 사람의 내공이 맞부딪혔다. 오는 자가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처럼 가볍게 흘러 물러났다. 유현이 전신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신형이 멈추었다. 상대를 밀어붙이려 하였으나 마치 바늘이 몸을 꿰뚫는 것 같은 그 일지 내력이 묵직하고 웅혼하여 방금 자신의 전신 공력이 가득 담긴 일격을 깨끗이 파하였다. 더 이상 이을 힘이 없었다. 유현이 겨우 파허도를 들어 8자밖에 아무 일도 없는 듯 서 있는 상대를 가리켰다. 심신이 거의 붕괴될 것 같았다. 이것이 그가 출도 이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대적이었다. 오직 그 자신만이 알았다. 방금 전광석과 같은 몇 합 교전에서 이미 자신이 전력을 다 쏟아부어 더 이상 싸울 지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오는 자가 두 눈을 내리깔며 자신의 왼쪽 소매에 크게 찢어진 자국을 바라보더니 하하 크게 웃었다. 좋은 술이여, 좋은 술. 유소엽이 과연 이 노부를 실망시키지 않았소이다. 이른바 한 잔의 술이 삶을 즐겁게 한다더니 이 한 잔으로 며칠은 음미하기에 충분하겠소. 말을 마치고 헐헐 떠나갔다. 청풍 요벽수, 하월 조 공정, 강남 춘수 근, 일배 주 기정. 이 구절은 유현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고시였다. 그러나 이제가 두 사람이 생사를 건 교전에서 읊어낸 것은 마치 어진 벗과 마음껏 잔을 기울이는 것 같은 여유가 담겨 있었다. 방금 조금이라도 방심하였다면 이자 앞에서 그대로 제압당하였을 것이었다. 유현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자의 무공이 이토록 높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는 누구인가? 유현이 단전의 내력을 운용하며 가능한 한 빨리 내공을 회복하는 한편 머릿속에서 번갯불같이 생각을 굴렸다. 이런 무공에 자신과 어딘지 연이 있는 듯한 이자. 그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이었다. 하나는 유야공주 화비서를 따라 해남으로 은거하여 20년 전 강호를 풍미하였던 비천장법의 등운공일 것이었다. 설린을 위해 유야궁 대소저가 마음을 쏟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보러 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유현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 술잔 들고 꽃에게 어느 날 피는지 묻건만 꽃은 웃기만 하고 말하나 사람이 짐작하게 두네. 영웅도 하룻밤 사이에 사나가 바뀌나니 텅 빈 가슴 안을 밝은 달만 비추는구나. 밤이 더 깊어졌다. 저녁별이 비스듬히 기울고 산바람이 가지를 흔들고 풀벌레가 낮게 울며 새소리가 차츰 잦아들었다. 강남의 우기라 날씨가 변덕스러웠다. 멀리에서 묵직한 먹구름 한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기세가 느리면서도 무거워 마치 며칠을 끓여온 탄식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터뜨리면 원래의 고요한 밤빛에 풍후가 몰아칠 것 같았다. 그러나 머리 위로는 둥근 달 하나가 중천에 드리워져 청남전 높은 누각과 처마 사이로 대지 전체를 훤히 비추었다. 흡사 대낮 같았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두 군대가 대치할 때 한쪽이 야습을 감행하려면 지금이 공격측에 가장 불리한 천시였다. 수리 밖에서도 형체가 보이니 몸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어하는 쪽인 현풍맹에 불리한 것이었다. 명왕전이 명백히 실력이 한 수 위인데다 현무단의 저항 세력을 몽땅 섬멸하기로 결심한 이상
이런 날씨야말로 상대가 틈을 타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기에 딱 좋은 것이었다. 밀려드는 폭풍우는 마치 천군만마를 쓸어버리겠다는 기세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유현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운공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단전 안에서 내기 한 줄기가 끊임없이 생겨나며 사지백해에서 흘러들어왔다가 다시 쏟아져 나왔다. 방금 그 신비로운 방문자와 전력으로 교전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수위에 큰 이득이 되었다. 내력이 한층 더 정진한 것을 느꼈다. 방금 전에 그 교전을 돌이켜보면 비록 몇 탑에 불과하였으나 그 안의 흉엄한 경동은 이전의 어떤 큰 싸움보다 위태로웠다. 조금만 방심하였다면 패사의 국면이었다. 그런데도 상대는 아직 전력을 다 쏟지 않은 것 같은 여유로움이었다. 이것을 생각하자 천하 군웅을 견눈으로 보던 마음이 절로 수그러들었다. 하늘 밖에 하늘이 있고 사람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았다. 이번 큰 재앙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다면 오직 분발하여 무학의 봉우리를 더 높이 올라야 할 것이었다. 유현이 잠시 멍하니 생각하다가 문득 소풍진에게 단벽승의 일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떠올랐다. 정신을 가다듬고 투지를 다시 추스리며 소풍진의 거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천명패가 청남전에 당도한 이후 현무단 단주 소풍진은 한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였다. 어쩌면 바쁜 것 때문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연화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화를 친정으로 먼저 보낼 이유는 충분하였건만 그녀는 남았다. 그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어떤 감정이 소풍진을 불편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며칠 동안 소풍진은 후당으로 돌아가 쉬지 않고 청남전 곁에 작은 방에서 기거하였다. 유현이 소풍진의 거처 앞에 이르렀다. 안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등불 하나 없었다.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 풍내단 형제 하나가 순시를 돌다 지나갔다. 유현이 불러 세웠다. 소단주가 어디로 가셨어? 형제가 이상한 눈으로 유현을 한번 바라보았다. 유현이 이 시각 이곳에 있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았다. 아뢰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풍내단이 형양성에 잠복시켜두었던 형제들이 돌아왔다는 연락이 와서 단주께서 좌단주 설소저와 함께 청남전 밖으로 마중을 나가셨습니다. 유현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지금 몇 명이나 산장을 지키고 있어. 지금은 순찰하는 형제 몇 명뿐입니다. 유 공자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명왕전 사람들이 이미 겁을 먹고 달아났을 것이니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나 됐어? 향 한 대 탈 정도 됐습니다. 유현이 속으로 소리쳤다. 큰일이었다. 좌운강은 항상 수하들에게 명왕전의 세력이 두렵지 않다고 선포하여 군심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여러 형제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은 데다가 명왕전이 이렇게 오래도록 공격을 미루자 이미 경계심이 느슨해져 있었다. 지금 돌아온다는 그 형제들, 방금 자신이 단벽승의 정체를 꿰뚫어본 분석을 떠올리면 형양성에 잠복해 있던 그 50명이 바로 명왕전의 정예들일 것이었다. 그래서 후원에서의 그 교전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다. 유현은 마음이 급하였으나 이 풍례단 형제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조심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만 하고 자신은 빠른 걸음으로 청남전 문 쪽을 향해 달렸다. 소풍진보다 먼저 단벽승의 돛계를 폭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막 청남전 문 앞에 이르는 순간 유현이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연하가 청남전 문 앞에 서 있었다. 소풍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 몇 자거리에 그 표정이 멍하고 지각이 무쌍한 단벽승이 있었다. 단벽승이 유현을 보자 미세하게 한번 놀라더니 이내 웃으며 말하였다. 유형이 잘 오셨군요. 소단주와 좌단주가 성 안에서 돌아온 형제들을 마중 나가셨는데 설수조도 북적이는 것을 좋아하셔서 따라가셨습니다. 유현은 단벽승의 놀란 표정을 보자 이미 계산이 섰다. 단벽승은 분명히 그 신비로운 방문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깊이 알기에 유현이 아무 탈 없이 멀쩡하게 나타난 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었다. 유현이 아무 경계도 없는 척 몇 발자국 앞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하였다. 단벽승이 전혀 꾸민 것 같지 않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누가 감히 유형을 기습하였습니까? 유현이 엄중하게 말하였다. 기습이 아니었어. 나를 붙들어뜨리려는 것이었어. 직접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강대한 압력을 가하여 내가 조금도 분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반쯤은 진실이고 반쯤은 거짓이었다. 그 신비로운 방문자가 전혀 손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확실히 전례 없는 압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리도 두렵습니까? 유현이 아직 가시지 않은 놀람을 띈 것처럼 말하였다.
내 짐작으로는 사한결이었어. 단벽승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한 동작으로 연화 쪽으로 한 발자국 가볍게 다가갔다. 그리고 놀라며 소리쳤다. 사한결이요? 유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내게 몇 마디 말만 했고 손을 내밀지는 않았소. 아마도 내가 다른 이들과 합류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두어 명왕전의 나머지 고수들이 함정을 놓을 시간을 벌게 한 것 같소. 단벽승이 표정을 진지하게 고치며 말하였다. 유형의 무공으로 명왕전 대총관조차 감히 가볍게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강호를 울릴만 하겠군요. 유현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내 짐작으로는 사한결이 단지 나를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둔 것이요. 그렇게 하면 명왕전의 나머지 고수들이 한가롭게 함정을 놓을 수 있으니 말이요. 단벽승이 표정에 동요를 드러내며 말하였다. 그러면 소단주와 형제들이 나간 것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연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 말에 마음이 급해져 자신도 모르게 유현 쪽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유현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연하 쪽으로 마중하듯 걸어가면서 웃으며 말하였다. 부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있으니까. 유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쾅! 청남전박 3리쯤 되는 곳에서 청홍 연화 한 발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밤하늘 가득 초록빛으로 터지며 천지를 밝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람의 혼을 빼앗는 검광이 청남전 안쪽에서 밖으로 뻗어나왔다. 유현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찌르는 것이었다. 그 검광이 기세가 사납고 막강하였다. 그 검의가 격렬하고 미칠 것 같았다. 그 검새가 드높고 맹렬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 검은 마치 하늘가에서 유유히 떠오는 한 송이 흰 구름처럼 느렸다. 검광, 검의, 검쇠 모두가 유현을 가두어 잠그는 동안 그 검 자체는 유현이 본능적으로 갑자기 돌을 뽑아 막으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선 늦추었다가 유현의 돌을 꺼내는 얘기를 피한 뒤에 제방이 터지는 것처럼 쏟아졌다. 유현의 눈앞 몇 자에 서 있는 연화까지 이 공략이 뒤늦게 내질러지는 한 검 안에 뒤덮였다. 빠른 검, 날카로운 검, 결단 있는 검, 동날한 검. 그 한 검이 유연을 쓰러뜨리지는 못하였다. 단벽승과 연하를 보았을 때 유연은 이미 은밀히 신공을 운영하고 좌우를 세밀히 살피며 이런 갑작스런 기습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한 검이 유현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 짧디 짧은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 이 한 검을 깨트리는 7가지 방법이 번개처럼 지나쳤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피하든 막든 역습하든 불가피하게 연화가 두 사람의 극렬한 충돌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가? 유현이 위기에서 침착하였다. 오른발이 반발자국 앞으로 나가며 몸이 살짝 기울었다. 먼저 왼손바닥을 들어 연화를 교전권 밖으로 밀어냈다. 손이 내려오는 순간 봉하듯 막으며 5손가락이 상대의 검노를 금현을 튕기듯 가볍게 튕겨 상대 검새를 잠깐 늦추었다. 다음 오른손이 올라가며 파호도가 공중에서 아름다운 호선을 그으며 그 느릿하기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검과 어우러졌다. 도검이 맞부딪혔다. 금석처럼 짤랑하는 소리가 울렸다. 상대의 검이 파호도에 거쳐 바깥쪽으로 밀렸다. 하늘을 미운 검광이 와지직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의 검은 인형이 청남전 앞에 나타났다. 낮게 신음하며 뒤로 급히 물러났다. 파호도가 그림자처럼 그 검은 인형을 꼭 붙어 따랐다. 상대의 목을 베이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검은 인형이 갑자기 몸을 세웠다. 손을 냈다. 파호도가 번개같이 비켜났다. 경! 후! 손 하나가 허공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다 튀어올랐다가 내려앉으며 몇 번을 굴렀다. 그런 뒤에야 혈수가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바도하고 처절한 일도인가. 단벽승이 막 연화를 비틀거리며 기울어지는 몸을 잡아세웠다. 급변에 더 이상 생각할 겨를 없이 왼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틀어주고 오른손에서 번뜩이던 비수 하나가 이미 연화의 흰 뺨 위에 바짝 갖다 대어졌다. 놀람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파오도를 든 유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유현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눈이 여전히 손목을 틀어주며 비틀거리는 검은 인형을 죽어라 응시하며 반손으로 파오도를 들어 단벽승을 가리켰다. 단군사,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오. 내 이 도가 한번 칼집에서 나오면 때로는 나 스스로도 그 사리를 제어하지 못하오. 방금 후원에서 그 신비로운 방문자에게 파해하기 힘든 몇 탑을 맞붙어 오히려 약간의 균세를 겨우 만회한 것이 출도 이래 처음 있는 굴욕이었다. 지금 일도에 적을 깨트린 기세 아래 오기가 횡생하며 자신감이 되살아났다. 실로 준열하기가 천신과 같았다.
검은 인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끊어진 손목에서 혈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내버려두고 중얼거렸다. 좋은 유현이로구나. 좋은 파오도로다. 유현이 그 끊어진 손목 위에 가장 눈에 띄는 가운데 손가락의 큰 폐옥 반지를 눈끝으로 보았다. 냉하게 말하였다. 행운신장 임무얀. 검은 인형의 얼굴이 원한으로 뒤틀렸다. 이 일도 임무연이 결코 잊지 않겠다. 유현이 비웃듯 웃으며 뇌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소리쳤다. 단군사, 연하 부인을 인질로 삼으면 나를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왜 나한테 알리지 않으셨어? 유형이 후원에서 쉬고 계신 것을 보고 무학을 연마하시는 것 같아 방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말하였다. 무학은 무슨, 그냥 심심해서 눈 좀 붙이려 했는데 웬 사람이 찾아와 나한테 돌을 시험해 보더구만. 몇 발자국 더 걸어 들어갔다. 단벽승과의 거리가 이제 7자였다. 유현은 단벽승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 그러나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었다. 지금 이 거리에서라면 단벽승이 연화를 인질로 위협하기 전에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이 7분은 있었다. 지금 바로 손을 내밀어야 할지 망설여졌다. 단벽승의 원래 계획은 임무연이 유현이 방심하는 틈을 타 갑자기 나서면 유현이 분명히 갈팡질팡할 것이고 자신이 유현을 도우려다는 척하다가 빈틈에 유현을 암중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유현의 무공이 이토록 패도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더 무서운 것은 유현이 귀신도 아는 것처럼 적의 기습을 미리 예측하여 선발제인으로 단 한 초에 명왕전 5위 신장 중에 행운 신장 임무연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다는 것이었다. 그 전광석화 같은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허도는 단 한 번 나온 것처럼 보였다. 일도 단환, 이 한도가 단벽승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렸다. 더욱이 파허도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이 솟구쳤다. 지금 손안에 연화라는 인질이 없었다면 벌써 달아났을 것이었다. 임무연이 한편으로 혈도를 눌러 지혈하며 한편으로 음침하게 단벽승에게 말하였다. 유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먼저 그 여자를 죽여. 유현이 크게 웃었다. 연화 부인과 내가 무슨 상관이요? 나는 오늘 이미 너희 둘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어. 내가 언제 적에게 손이 물린 적이 있었어? 무명신장 단벽승이 서서히 냉정을 회복하며 말하였다. 소풍진이 그대의 마음 같은 여인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도 형제라 불러줄 것 같소. 일부러 형제라는 두 글자에 힘을 주었다. 유현의 심리를 흔들어 무언가를 거리끼게 하려는 것이었다. 유현이 냉담하게 말하였다. 소단주의 생사도 알 수 없는 판에 내가 왜 너희 둘에게 먼저 제사를 놀리지 못하겠소? 무명이 희직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연하 부인을 죽이지는 않겠소. 다만 저 뺨 위에 선 하나만 긋겠소. 그러면 앞으로 유형이 부인과 마주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소? 단벽승은 후원에서 이미 유현이 연화에게 보이는 이상한 기미를 발견하였다. 지금 의도적으로 연화 부인 대신 연화 부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극히 계략을 잘 짜서 나온 말이었다. 유현의 마음이 주저되었다. 단벽승이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사한결이 소풍진을 기습하는 것이 성공하면 그때 와서 자신을 처리하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연화를 인질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겠는가? 알았다. 할 수 없었다. 연화는 줄곧 말이 없었다. 얼굴에 두렵고 놀란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단벽승의 품에 반쯤 기댄 채 뺨 위의 비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소풍진과 혼인한 이래 알 수 없는 어느 때부터인지 그녀의 마음은 고모그물처럼 다시는 한 오라기의 파문도 잃지 않는 것 같았다. 남편 소풍진은 날마다 자신의 야망을 키우는데 열중하였다. 부드러운 말로 어루만져도 그녀는 자신이 그의 여자에 불과하며 그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끝내 지울 수 없었다. 소풍진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가 감상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유약함은 그가 아끼고 싶은 것이었다. 그녀의 기질은 그가 놀라고 경탄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집안은 그가 자랑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오직 그것뿐이었는지도. 그녀는 때로 자신이 무인이었으면 하고 바라였다. 혼자 검을 짚고 처냐를 떠도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랬더라는 삶이 좀 더 재미있을까.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무인이 아니었고 영원히 무인이 될 수도 없을 것이었다. 다행히 아들 소야가 생겨서 한 번도 남에게 말한 적 없는 속마음을 내려놓고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를 기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이는 곁에 없고 남편은 이미 화를 입었을지 모르고 자신은 남편이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나는 당신이 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소. 그렇다면 이것이 답이겠지. 다가올 치욕에 비하면 죽음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면 달리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의 앞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웃을 때 눈이 말을 하는 것 같던 남자. 자신을 위해 망설임 없이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워주던 남자. 하늘에서 제일 먼저 뜨는 별을 찾으려 했던 남자. 겉으로는 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으면서도 늘 자신에게 가여운 아이처럼 느껴지던 남자. 그리고 어느 달밤 자신과 함께 선을 넘었던 그 남자. 그가 살아야 한다. 그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자신을 위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연화의 손이 이미 품 안에 유한검을 조용히 잡았다. 단벽승의 주의가 온통 유현에게 쏠려 있었다. 이 유약한 여자의 품속에 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막 망설이고 있었다. 이 한검을 자신의 심장을 향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 뒤에 이 무표정하면서도 교활한 무명신장을 향해야 하는지. 임요원은 시야가 유현에게 가려 연화의 상태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유현은 연화의 동작을 선명하게 보았다. 그의 눈이 도광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의 호흡이 거명 속에서 급해졌다. 그의 근육이 대치 속에서 갑자기 팽팽히 당겨졌다. 그의 심장이 관심 속에서 갑작스럽게 조여들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녀를 이처럼 걱정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의 여자, 심지어 자신의 형제나 다름없는 소풍진의 아내인데 그녀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수많은 전에 없던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스스럼 없는 미소에서, 그녀의 자신을 지키는 듯한 눈매에서, 그녀의 여유롭고 맑고 고운 모습에서, 그녀의 절대의 풍자에서, 그리고 그 달밤 그녀가 스스로 다가와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던 그 밤에서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자신의 앞에서 죽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연화의 얼굴 위에서 굳건하고 결연한 빛이 갑자기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유현과 연화 사이에 어딘가 아득한 영서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섬광처럼 지나쳤다. 파허도가 마침내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며 나왔다. 빠르기가 번개 같았다. 오른손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순간 이미 눈부신 도광이 닥쳤다. 장렬함이 마치 나마가 역수의 작별을 구하고 불귀를 맹세한 것처럼 곧장 단벽승의 왼쪽 어깨를 향해 내리쳤다. 단벽승이 망설이기 시작하였다. 지금 손에 조금만 힘을 주면 연화가 틀림없이 절명할 것이었다. 그것이 유현에게 극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심지어 유현의 투지를 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이 파워도의 일격을 피할 수 있겠는가? 설령 피한다 해도 유현이 죽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무서운 적의 암습을 날마다 방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화가 갑자기 몸을 비틀었다. 품 안에 유한검이 번쩍이며 단벽승의 복부를 향해 곧장 찌르고 들어갔다. 단벽승이 대성을 지르며 왼손바닥으로 연화를 파허도의 도풍을 향해 밀어붙이고 오른손 비수를 연화의 얼굴을 향해 악랄하게 내질렀다. 연화의 일곰이 빛날았다. 몸이 이미 균형을 잃어 유현 쪽으로 쓰러져 갔다. 눈앞에 뚫어지게 비수가 자신의 뺨위를 향해 내리치키는 것을 바라보며 그 순간 그녀의 심도에 평소에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한 가닥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앞에서 죽는다면 그가 자신을 더 오래 기억해 줄 수 있을까? 유현의 마음속에 크게 흔들렸다. 이 한도를 원한을 담아 내질렀으니 단벽승이 이를 악물고 피하지 않는다 해도 완전히 베어낼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단벽승이 이렇게 강행하여 파허도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연화를 죽이려 할 줄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 기세를 보면 자신이 설령 단벽승을 두 동강 낸다 해도 그의 비수가 반드시 연화의 몸에 꽂히고야 말 것이었다. 유현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파허도가 반쯤 내리치다가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었다. 도신이 비스듬히 단벽승 손 위에 비수를 튕겨냈다. 단벽승은 비수 위로 유연한 힘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악착같이 내지른 일도가 갑자기 질퍽한 수렁에 빠진 것 같아 흐물흐물하게 반분의 힘도 내지 못하였다.
이어 파허도에서 강명한 세도가 전해지며 비수가 연화의 왼쪽 뺨을 스치고 지나가다 멀리 튕겨나갔다. 연화가 비명을 질렀다. 얼굴에서 핏빛이 번쩍였다. 파허도가 즉시 변초하였으나 결국 한 선이 모자랐다. 연화의 왼쪽 뺨이 단벽승의 비수에 그이고 말았다. 퇴! 단벽승이 크게 외치며 몸을 날려 뒤로 물러났다. 임무연도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파도가 순식간에 강맹함에서 손가락을 휘감는 음유함으로 변환되는 그 기이함이 그들을 이미 두렵게 하고 이미 황망하게 하여 남은 투지라곤 한 점도 없게 만들었다. 유현이 비통하게 외침을 뿜으며 쓰러지는 연하의 몸을 품에 받아 안았다. 연하의 왼쪽 뺨에 비수에 긁힌 새치기리의 상처가 생겼다. 다행히 칼이 깊이 들지 않아 근골을 다치지는 않았으나 비수 위에 실린 긴력이 혈맥을 진동시켜 상처 주변이 피와 살이 뒤섞여 처참하였다. 연하는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러나 정신은 아직 깨어 있었다. 그 순간 유현의 눈 속에 깊은 우수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 어딘가도 모르게 함께 아팠다. 얼굴 위의 격통은 잊어버리고 다만 손을 뻗어 그의 서늘한 면역 위에 가져다 대어 그 눈을 감겨주고 싶었다. 이 눈앞의 고통을 잊고 잘 돌아도록. 그는 아직 어린아이인지도 모른다. 연하가 도리어 웃었다. 그 웃음이 흘러내리는 피 사이에서 비어져 나와 처연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손이 막 유현의 차갑고 준엄한 얼굴 위에 닿으려다가 결국 기운 없이 내려앉았다. 입 위에서 오히려 웃음이 머물렀다. 유공자가 정말 위풍당당하셔라. 나쁜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셨네요. 유현이 입술을 가볍게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꺼냈다. 다만 눈을 들어 저 하늘가의 둥근 달을 바라보았다. 연하를 위해 몇 개의 혈도를 눌러 지혈하였다.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뺨에 닿는 순간 마음속에 미세한 충격이 왔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하였다. 절대로 다시는 어떤 이도 그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통증이 이제야 얼굴에서 전해왔다. 연화가 입술을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내지 않으려 하였다. 유현이 겉옷을 벗어 먼저 한 조각 소매를 찢어 그녀의 상처를 싸맸다. 그런 뒤 겉옷을 긴 띠로 찢어 묵묵히 연화를 등 위에 단단히 묶었다. 연하는 어딘지 아련하였다. 비가 왼쪽 눈 안으로 스며들어 보이는 모든 것이 처참한 어두운 붉은 빛을 띠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그가 약간 당황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언제나 지니고 있는 그 여유로움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그 넓고 두터운 등 위에 단단히 묶는 것을 그대로 내맡겼다. 다만 이런 생각뿐이었다. 자신이 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보다 더 그를 신뢰하는가? 유현이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낮게 말하였다. 우리 지금 이대로 빠져나갑시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하였다. 그가 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되지 않게 하였다. 유현이 큰 걸음으로 후원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걸으면서 설명하였다. 명왕전의 목표는 나에게 있어. 현풍맹 형제들은 이미 함정에 빠졌을 것이오. 지금 내가 달려간다면 반드시 적에 덫에들 것이오. 부인, 나를 믿어주시오. 먼저 빠져나가면 반드시 기회를 봐서 소대영을 구하러 가겠소. 설명이 필요한가? 연하는 멍하니 생각하였다. 설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유현이 이미 청남전 후문을 밟고 나서며 계속하였다. 적이 분명히 청남전 밖에 중병을 배치하여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그러나 내가 현풍맹 동지들을 버려두고 달아날 것이라고는 절대 예상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지금 산장 후문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중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자신이 없었다면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연하는 생각하였다. 자신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그의 등 위에 엎드린 이 안온한 느낌이 차마 놓기 싫었다. 어릴 때 넘어진 뒤 아버지의 품에 엎드려 입술을 삐죽이며 응석 부리던 그 느낌처럼. 유현이 연하의 응답이 없자 말하였다. 부인, 걱정 마시오.
소대형은 복이 많은 분이니 반드시 위기를 넘길 것이오. 소풍진, 남편, 연하는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든 것처럼 몸을 살짝 비틀며 말하였다. 내려주세요. 유현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부인을 안전한 곳에 모셔둔 뒤에 반드시 돌아와 소대형의 소식을 알아보겠어.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소녀가 아니다. 연하는 생각하였다. 이미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다. 내려주세요. 연하가 담담하게 거듭 말하였다. 유현의 마음이 한번 조여들었다. 마침내 걸음을 멈추었다. 이미 광야였다. 사방에 개구리 소리와 벌레 소리 외에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지금 사방에 적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자신은 부인을 안고도 돌파할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공이 없었다. 등에 그녀를 업고 있으면 옛날처럼 자유롭게 적을 상대하고 포위를 뚫어낼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갑자기 알아챘다. 부인, 유현이 낮게 말하였다. 지금 사방 어디에나 덕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당신을 데리고도 이 포위를 뚫어낼 자신이 있어. 연화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에 평정과 굳셈이 담겼다. 유공자, 내려주세요. 유현이 갑자기 전신이 한 번 떨리며 그러나 아무 동작도 하지 않았다. 연화가 막 다시 내려가려 할 참이었다. 그런데 밤바람 속에 아직도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다.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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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 고요한 대지 위에서 텅 비고 처절한 메아리처럼 퍼져오는 소리였다. 연화의 몸이 갑자기 굳었다. 그 소리가 날카롭고 쉬인 것이 마치 수천만 마리의 작은 벌레가 바짝 마른 시신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마치 녹슨 톱이 썩은 나무 위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또한 가느다란 뾰족한 바늘이 그녀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것 같아 그 안에서 뒤엉키고 뒤집히고 서성이고 괴성을 지르는 것 같았다. 연화는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심도에서 솟구쳐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유현이 그녀의 손을 반손으로 잡아주었다. 연화의 심신이 차츰 안정되었다. 유현의 손에서 전신을 이완시키는 따스한 기운이 전해지며 한결 편안하였다. 그런 뒤 유현의 목소리가 검은 어둠 속에서 낭낭하게 뻗어나갔다. 목승아기 아들의 원한을 갚으러 왔으면서 이런 식으로 귀신 흉내를 낼 필요가 있단 말이오. 사람의 5손가락 중 엄지는 힘이 웅장하고 집게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가운데 손가락은 길고 우아하고 새끼손가락은 가늘고 정교하다. 그렇다면 무명지는? 무명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으나 무엇을 하든 무명지는 빠뜨릴 수 없다. 무명지는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다. 그 존재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왕왕 한 가지 일을 완성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명왕전에서는 파허도 유현을 충분히 연구한 끝에 그가 비록 홀로 강호를 돌아다니며 종적이 귀신 같고 적에게 매몰차기 이를 데 없으나 유현의 최대 약점이 오로지 정 한 글자에 있다고 판정했다. 그래서 사한결이 현무단에 대한 완만한 공격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유현으로 하여금 전우들과 정이 들어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명신장 단벽승은 이미 유현의 약점이 설인 아니면 연화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설인은 지금쯤 이미 함정에 빠졌을 것이었다. 연화는 자신의 비수 아래에 샀다. 유현이 어떻게 속수무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유현은 끝내 단벽승에게 어떤 거리끼는 기색도 주지 않았다. 단벽승과 이면이라는 두 고수를 마주하고서도 연화가 칼날 아래 있어도 담소를 잃지 않고 당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벽승은 이미 자신은 판단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림자 살수로서 이번 단벽승의 행동은 이미 그의 본성에 크게 어긋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현풍맹 내부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려면 단벽승은 홀기삼분이라는 역할을 연기해야만 하였다. 홀기삼분이라는 역할이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신이 다른 사람을 주의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주의하게 된다. 그림자에 익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일종의 실패가 아닌가. 지금까지도 유현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단벽승은 문득 후회하였다. 유현을 얕보았다는 것을.
더군다나 파허도의 그 누구의 눈도 아프게 할 수 있는 도광이 갑자기 눈앞에 닥쳤을 때 누구라도 후회할 것이었다. 단벽승의 마음속에는 또한 원한이 가득하였다. 처음 연하를 본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절대 풍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이상한 기미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이번에 큰 공을 세우면 언젠가 이 물처럼 온유한 여자를 자신 앞에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바랬다. 그런데 오늘 밤 연화가 유현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자 단벽승은 갑자기 알았다. 연화의 눈 안에서 오직 유현 같은 사람만이 그녀의 시선이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약간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설령 연화가 자신에게 인질로 잡혀 있어도 그는 느꼈다. 그녀가 자신과는 여전히 멀고 멀다는 것을. 그녀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녀를 망가뜨리는 것이 나은가. 단벽성은 유현이 정말로 감히 돌을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연화라는 인질이 있으면 충분히 사한결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유현이 곧 유현이었다. 파허도가 와서 그를 응시하였다. 그는 달아났다. 청홍연화가 터지자 대란이 즉각 일어났다. 소풍진과 좌운강이 100여 명 안 이끌고 청남전 밖으로 나가마지한 것은 확실히 풍뇌단 형제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칼과 검으로 그들을 환영했다. 급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불과 한 번의 교합에 맞이하러 나간 현풍맹 병사 수십 명이 베어 쓰러졌다. 상대는 죽인 것이 자신들의 전이었던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쓰는데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좌운강이 버럭 소리쳤다. 빌어먹을, 너희들 미쳤냐? 대답은 머리 위로 내리치는 2자루의 도였다. 가슴을 향해 3자루의 장검이 찔러왔다. 소풍진이 마침내 노하였다. 남은 7명의 호법과 함께 원진을 이루어 설린과 라나를 그 안에 보호하며 죽이고 물러서며 전투권 밖으로 빠져나왔다. 한쪽에서 멍하니 풍뇌단 내부의 혈전을 바라보았다. 형양성에서 잠복해 있던 그 50명이 비록 수가 적었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예가 뛰어났고 상대의 방심을 불시에 공격한 것이었다. 순식간에 좌운강이 이끄는 인마가 7, 8 분산되어 각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황한 가운데 어느 쪽이 적인지도 모르고 현풍맹 형제들이 서로 잘못 상하는 일이 속출했다. 순간 참상하게 이를 데 없었다. 달이 하늘을 비추는 이 땅이 수라도장이 된 것 같았다. 좌운강이 몇 명의 친수를 거느리고 피를 뒤집어 쓴 채 혈로를 뚫고 소풍진 앞에 다다랐다. 빌어먹을, 우리가 중복됐어. 빨리 퇴각! 소풍진이 본능적으로 옆으로 비켜섰다. 좌운강을 피하였다. 이 순간 사방에서 배신당하는 느낌에 좌운강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칼을 내리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솟구쳤다. 지금까지도 소풍진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몇 년간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없었고 현무단을 세운 뒤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비로소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임적의 과감함이 예전과 얼마나 다른지 드러나고 있었다. 형양성에서 잠복해온 풍뇌단 무리는 대부분 좌운강의 인마를 집중 공격하였다. 소풍진 일행에 대한 압박은 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소풍진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다. 좌운강이 소풍진이 먼저 멈췄다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 의심함을 알았다. 변명할 겨를도 없이 한편으론 자신에 대 달려드는 칼날을 막으며 다시 한 발로 달려드는 풍매단 형제 하나를 걷어차고, 그런데 큰 관다우에 막혔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남 제1노름방 만화정의 정주 어양휘였다. 그들이 맞이하러 나온 자들은 형양성에 잠복해 있던 풍매단 형제들과 만화정의 맹군이었다. 이 상황에서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단백승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좌운강이 입을 열고 소리쳤다. 빌어먹을, 단백승 그 제자식 나와봐! 사한결, 당신도 나와봐! 후방에서 긴 웃음소리가 울렀다. 좌단주가 부르시니 사모가 당연히 응하겠소. 소풍진이 고개를 돌렸다. 한 중년 사내가 느긋하게 걸어 나왔다. 보니 온통 청이었다. 면용이 맑고 준수하며 짙은 눈썹이 검 같고 턱 아래 3갈래 장염이 있었다. 2 손을 등 뒤에 모으고 서 있었다. 손에 병기가 없었다. 도굴 선풍의 모습이었다. 이런 기세, 이런 형상, 천하의 이름도 높은 명왕전 대총관 사한결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사한결의 등 뒤에는 10여 명이 따르고 있었다. 독지신장 종리결이 보였다. 나머지는 명왕전 안의 고수들로 각각 주변의 고처 요점을 점거하여 반원형을 이루며 이미 그들의 퇴로를 끊었다.
소풍진이 이를 악물었다. 사한결! 모두 멈추시오. 사한결이 여유롭게 손을 저으며 웃었다. 소단주는 천명패를 받은 그날부터 오늘의 결과를 예상하셨을 터인데 왜 이리 놀란 표정이십니까? 사한결의 등장은 강력한 위압이 되었다. 순간 모두가 손을 멈추고 각자 눈을 부릅떴다. 전국이 내 세력으로 대치하였다. 한쪽은 형양성 잠복 풍내단 무리와 만화정 군사들이 어양휘 어복내의 지휘 아래 현풍맹의 앞길을 막고, 한쪽은 소풍진이 7 호법과 함께 원진을 이루어 설린과 라나를 안에 보호하였다. 또 한쪽은 사한결이 명왕전 고수들을 이끌고 퇴로를 끊었다. 좌운강은 이미 50여 명 남은 풍매단 형제들에게 서로 상처를 싸매고 지혈하도록 분주히 당부하고 있었다. 좌운강은 형제들이 이처럼 많이 죽고 다쳤는데 서한결의 위명이 이미 군심을 흔든 것을 보고 가슴이 타는 듯하였다. 비려먹을 서한결 이 파렴치한 놈아, 이런 음모괴계를 써놓고 담이 있으면. 서한결이 목소리를 높이며 웃었다. 병법에서 이르기를 상병벌모라 하였소. 병법 중에 적이 막 도착하였을 때 기습하고 방비 없는 틈을 노리고 느슨한 때에 공격한다는 것은 기본이요. 좌단주의 말대로라면 손무나 재걸도 파렴치한 자들이 되겠소? 서한결의 이 말이 막힘없이 이어지며 말 속에 침착함과 자신감이 가득하여 누가 반박할 수 없었다. 더 무서운 것은 서한결의 웃음소리가 그리 낮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은은히 울리는 것 같았다. 좌운강이 입을 열어도 그의 말이 아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좌운강이 말하는 것이 보였으나 그의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한결은 흑도 6대 종사 중 하나였다. 이전의 위명은 제쳐두고도 단지 이 냉혈지법에서 뿜어나오는 내력만으로도 남은 투지를 잃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소풍지는 서한결 등 뒤의 10여 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안에 정광이 넘치고 기정신안하여 모두 고수임을 알았다. 상대의 실력이 자신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 또 관군의 중중 포위가 있을 것이었다. 살아나올 희망이 없다고 자각하였다. 마음을 다잡으며 말하였다. 오검연맹에는 싸우다 죽는 사내만 있어. 서총관이 담이 있다면 나 소풍진과 한판 붙어봅시다. 여러 사람은 사한결이 이처럼 정밀한 내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소풍진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것을 보며 그 안에 죽음을 부하는 비장한 기세가 담겨 있어 저절로 경복하였다. 사한결이 미소를 지었다. 소단주와의 일전하려 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나 독지 종리결이 아직 소단주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하의 체면을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겉으로는 정중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풍진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었다. 소풍진과 종리결의 싸움에서 자신이 소풍진을 낙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암시하였다. 소풍진이 의외로 화를 내지 않았다. 이 순간 이미 중이 안에 있어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을 알았다. 구차하게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딴 생각을 하지 않으며 다만 적을 많이 죽이고 싶었다. 천천히 옆구리에서 청풍검을 뽑아 두 눈을 사한결 등 뒤에 종리결에게 고정하였다. 종영, 청합시다. 독지진상 종리결이 막 사한결에게 청전을 청하려 하자 사한결이 가볍게 손을 들어 종리결을 제지하며 무리에서 나왔다.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소단주, 서두르지 마시오. 과장이 아니라 소단주가 만약 삼가 전사하시면 이곳 사람들의 심지가 모두 무너져 아마 한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오. 소풍진은 사한결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그러나 조금의 묘수도 없었다. 당신은 어떻게 하려는 것이오? 사한결이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이 설린을 스치며 담담하게 말하였다. 유야궁주 어른의 면목을 보아 고인의 따님과 적이 되고 싶지 않소이다. 설소저, 자원하여 여기 머물러 주시겠소? 설인이 아무리 평소에 담이 크더라도 방금의 그 맹렬한 혈전에 놀라 아직 심장이 두근두근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복종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사한결의 눈빛을 받으며 입술은 여전히 강하게 말하였다. 이미 이 지경이 됐으니 소저가 당신이랑 한판 붙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당신을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사한결이 피식 웃었다. 설소저가 천금지태임을 소생이 감히 어찌하겠어. 다만 며칠 머물며 고인의 정을 다하고 싶을 뿐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사한결이 냉담하게 말하였다.
설소저가 언제나 교활하셨건만 지금 이 순간에도 소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겠어? 좌운강의 형제들이 무수히 죽고 다친 것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 위의 돌을 한번 흔들었다. 잠깐만, 빌어먹을. 담벽 쓴 개자식 먼저 나오라 해. 사한결이 말하였다. 무명은 지금 파허도 유공자를 돌보고 있을 것이요. 내가 좌단주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어? 설인이 코를 찡긋거렸다. 그런 소인배가 유대영을 어쩌겠어요? 사한결의 눈빛이 한번 빛났다. 무명 하나는 물론 부족하지요. 거기에 행운신장 임무연까지 더하면 설소저는 유현의 승산이 몇 분이라고 보시겠소? 설인이 꾸짖었다. 명왕전 2손가락 정도야! 사한결의 눈 속에서 정광이 번뜩였다. 거기에 아들의 원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암복하고 있는 목승아까지 있다면 파허도의 기회가 있겠소? 여러 사람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설리는 더욱 꽃 같은 얼굴이 처참하게 되었다. 흑도 6대 종사 중 무공이 가장 괴이하고 신비한 목승학이 직접 유현을 상대하러 나왔다. 거기에 무명과 임유현까지. 유현에게 반분의 기회도 없었다. 좌운강이 호탕하게 크게 웃었다. 이 몇 년 동안 명왕전이 온갖 심사를 짜서 파워도를 상대하였건만 그 털끝 하나 다치게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소. 사총관, 나와 한번 내기를 해볼 테오. 빌어먹을 내 유현 형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에 걸겠소. 오히려 앞으로 각하들이 밤에 자기 전에 파워도한테 찍혀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오. 좌운강의 이 한마디가 아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유현이 그렇게 다루기 어려운 자가 아니라면 명왕전이 목승아까지 동원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사한결이 하하 크게 웃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좌단주야말로 정말 좌단주답소. 죽을 때가 됐는데도 이런 호기가 있구려. 차라리 내 장력을 몇 대나 버틸 수 있는지 나와 내기를 해보시겠어? 3장을 버틴다면 우리는 즉시 경사로 철수하겠어. 사한결의 냉혈쟁법은 천하의 이름이 높았다. 누가 강하게 3장을 버틸 자신이 있겠는가? 이미 그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이상 3장 안에 좌운강을 이길 10분의 자신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더군다나 방금 사한결이 드러낸 정심한 내력을 보았으니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그런 수위에 달하였겠는가? 지금 그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과장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좌운강이 우뚝 서서 하늘을 보며 웃었다. 선 위에 강도를 던져버렸다. 부채 같은 큰 손을 한 번 탁 쳐서 말하였다. 빌어먹을 3장이면 3장이지. 그 던진 강도가 정확히 큰 나무 한 그루에 꽂혔다. 반 넘게 나무 속으로 박혀 들어갔다. 나무 밖으로 나온 반은 아직 진동하며 울리고 있었다. 좌운강이 몸을 돌려 아직 남아있는 수십 명의 풍내단 형제들을 향해 크게 외쳤다. 형제들 들어라! 내가 만약 불행히도 싸우다 죽거든 너희들은 살 수 있으면 살고 살 수 없으면 적들이랑 한판 붙어. 적을 죽이지 못해도 한 입이라도 물어뜯어라. 내 위신 손상시키는 놈은 빌어먹을 저승에서도 내가 안 봐줄 것이다. 수십 명의 혈혈이 솟구쳐 우렁창에 응락하였다.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였다. 호기가 만천이었다. 좌운강이 하하 웃으며 사한결을 죽어라 응시하였다. 한 글자씩 뱉었다. 사한결 형, 이리 와서 지시오.